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주년을 맞이한 결혼 34년 차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는 한 명이 있고 남편과의 관계 또한 좋습니다. 또한 인품이 훌륭한 어른들 때문에 결혼 생활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집안의 화목을 여자에게 돌리는 말로서 전혀 즐겨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겪은 일로 인해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망한 것은 아니지만 시댁으로 온 이후에 소소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사이의 우애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교육제 집이 아니라서 그렇게 잘 살지는 않지만 어른들께서 매우 검소하셔서 결혼할 때 작은 평수의 아파트 하나를 사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없어서 어릴 적부터 스스로를 돌봐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점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시댁에 매주 일요일에 방문하여 점심을 함께하고 서로 즐겁게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는 사남매 중에서 장남입니다. 나머지 두 신하분과 도련님도 모두 착한 분들이어서 제보다 다들 나이도 많으신데 꼭 존대하고 잘 해주셨습니다. 결혼해서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정도였고 어린 며느리로 다들 조심스럽게 대해주셨죠. 제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의 동생은 의사이고 연 이생의 월급은 약 350 정도이며 상여금이 있을 때는 450 정도까지 받아오곤 합니다. 월급이 적지 않지만 남편 혼자 벌기 때문에 돈을 아낀다는 점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 역시 알뜰하게 생활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2년 전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저는 동서를 만날 때마다 참 기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은 이제까지 집에 여자를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아버님께서 대체 넌 뭐라고 했을 정도로 올해 장가 안 가겠다고 단호했습니다. 그 정도에까지 압박을 받던 막내 아들 시동생은 결국 아버님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 예비 동서가 도련님과 같은 의사이지만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동서는 봉지기를 거쳐 개업을 한 상태였고 시동생은 국시를 치르고 군대를 다녀와 그 당시에는 레지던트였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선 동서가 더 많이 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바쁜 직업을 가졌다고 보니 결혼이 좀 늦춰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개업한 후에는 출퇴근 시간도 일정적이고 여유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만 있으면서 꾸밀 줄도 모르는데 동선 선생님은 피부과 의사이신지라 그런지 피부가 특히 좋아 보이고 옷차림도 잘하셔서 세련된 이미지였어요. 언뜻 보면 차가워 보이는 인상도 있었지만 어쨌든 시동생이 동서 씨와 결혼을 했는데 가끔 동서 씨가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재석이 그 비극적인 일을 때때로 경험하기도 했지만 동서와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 동서는 도련님과 같은 의사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 시부모님이 매우 좋아하셨어요. 물론 저도 동서를 처음 만났을 때는 꼼꼼하고 야무진 이미지가 좋았고 성격은 단호하고 사교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는 집에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형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라고 갑자기 물었어요. 동생으로부터 들었을 텐데 묻는 것에도 모르는 척했지만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답변은 해주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결혼 후에는 그냥 집안 사정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서는 계속해서 저에 대해 묻는 것을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형님 동생이 있다고 들은데 동생이 무슨 일인가요? 어머님이 혼자 계신다면 걱정이 많이 되겠네요. 제가 이런 말들로 정신을 쏟아붓고 저에 대해 파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앞두고 시댁과 식사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어른들 다 계신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더 놀란 것은 인사를 하는 그날 어른들이 없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러더군요.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그냥 부모님 앞에서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괜찮을 텐데 갑자기 이런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기서 받으면 받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이는 어리긴 하지만 형님인 이 존댓말을 써주세요. 저도 함부로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랬더니 왜 이렇게 빠져서 왜 그러니라며 음성 깔깔거리려 하길래 저는 던져진 언어를 분명히 잡아서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후에 반말을 사용하지 않고 동소에게 예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됐으면 더 무시를 당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사건을 계기로 동소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따지고 하더라도 형님이 사람에게 하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사실 기분이 안 좋았지만 결혼 상대가 어차피 되는 분위기에 잘 지내라고만 했고 그 사안은 남편에게 더 말하지 않고 넘겨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 전에 도련님 부부를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도련님은 우리 집을 둘러본 다음에 냉장고 브랜드부터 제 살림 사항까지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공부와 일에만 치중해서 잘 모르는 것이 많다면서 하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도련님 집의 신혼살림이 모두 제가 사용한 브랜드였고 한 단계 위급으로 전도를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 처음에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휴대계산으로 얼마나 보태는지 자꾸 물어보는데 그때부터 좀 은근히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동선이 친정에서 잘 살아서 집도 친정에서 마련해 주셨고 동서가 전문의로 개업할 때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집까지 물어보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어쨌든 동선을 시댁 식구들이 좋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대대적인 환영 속에 시집에 왔습니다. 저는 시동생 부부가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했습니다. 시동생뿐만 아니라 마지막 혼사에도 그 정도의 축의금을 아깝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는 맏형으로서 그런 정도의 축의금이 우리 형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보답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동생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결혼 여행에서 돌아올 때 선물 하나도 사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축의금을 받자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고맙다는 말은 듣기를 기대했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동생이 축의금을 몇백씩 한 받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10만 원만 받더라도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제 돈이 너무 적어서 감사 인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건가요? 아니면 쟤를 무시한 것일까요? 고맙다는 말을 듣겠다고 요청한 적은 없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준 것인데도 한마디 감사의 말이 없는 동선이 참 언제나 미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한 식구가 되었으니 앞으로 잘 지내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차차 친해질 날이 올 거라 믿고 마음을 편안하게 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댁은 행사가 많지 않았어요. 온 가족 모임은 1년에 4번뿐이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생신과 명절 2번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동서는 의사이기 때문에 제처럼 시댁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어른들도 동선이 의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받아들이려고 했을 겁니다. 시동생보다 나이도 많아서 그래서 그런지 동생은 좀 더 한 수 접히는 것 같습니다. 동생은 좋게 말해서 부유하게 자랐는데 그런지 구김살이 없긴 하지만 공부를 잘한 것과는 달리 나이가 저보다 많은데도 철도 별로 없고 살림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과일도 부들부들 떨면서 까 떠먹는다고 해요. 저는 결혼해서 전업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살림을 잘했고 시댁에 오면 눈치를 맞추어 일도 찾아서 하는 편입니다. 명절에는 어머니와 제사 준비하는데도 선배들과 아주 잘 맞아서 시키지도 않아도 척척 잘 일을 했어요. 저는 친정 식구가 많지 않다 보니 사실 주로 시댁 행사를 많이 했고 시댁이 북적거리는 것도 좋아해서 나름 맏며느리로서 그동안 시댁 행사를 잘 챙겨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시집 왔을 때 잘 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눈치로 배우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혼자 며느리일 때는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동서가 생겼으니 천천히 가르쳐주며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15분 200을 동서보다는 자주 가는 편이었습니다. 아기를 너무 예뻐해 주시기도 했고 어머님들도 잘해주시고 아기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서는 제 이런 점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시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님은 밖에서 일을 해도 사회생활 잘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니께서 잘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직장 상사에게도 엄청 잘 알아주는 스타일이에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러니 주말에 시간 있을 때 얘기라도 보여드리려고 오는 거지. 동사가 바쁜 거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자주 오는 것에 대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시간 될 때 나 아닌 가족 행사 때만 마도모라 그럴 사람 없는 거 알잖아요. 하고 말해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그 말이 저를 좀 피가 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뭐 시댁에 자주 와서 며느리돌이 한다고 동생에게 유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편해서 오는 건데 그게 동사 눈치까지 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도 오는지 항상 바쁘다고요? 안 오시는 분이 저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셔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하지 않고 꼭 제가 있는 경우에만 하더군요. 여차저차 나이도 많고 바쁜 일이 많은 분이셔서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슴이 상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후 처음으로 어머니 생신을 맞았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할 수 없어서 가족들끼리 밖에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행사였기에 온 가족이 참석하여 꾸며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드렸지만 사실 제일 좋은 선물은 현금이에요. 저희도 나름대로 형편에 맞게 현금을 준비했지만 외벌이이자 아이가 있어서 많이는 못 드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용돈을 받는 걸 부모님이 싫어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셔서 편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많이는 못 드렸지만 어머님의 친구분들과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시길 바라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저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제대로 된 건강검진도 못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건강검진이 약해도 쓰니 두 분 다 이번 길 받아보세요. 그래, 고마워. 내가 며느리 복이 참 많네. 둘 다 정말 고마우시고 아주 귀하게 잘 쓰시네. 동서가 어머니 깬 애미 현금 봉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외분들께 현금으로 100만 원씩 한 것도 모자라 종합병원 건강검진권까지 선물을 들어더라고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드리면 될 것을 여태까지 건강검진을 못 받아보셔서는 말을 덧붙이는 동서의 말에 맏며느리인 제가 괜스레 얼굴이 뜨거워지더군요. 어머니는 좋아하셔도 행여 큰 며느리인 위신이 안 설까봐 저를 배려하시면서 말씀으로 해주시는 게다 느껴졌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동서가 식당 메뉴를 보며 양념된 고기를 잘 먹지 못해서요. 따로 주문해도 될까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꽃등심이며 유쾌하며 살짓살이며 엄청 시켜서 고기값이 저희 집 한 달 외 식기만큼 나올 것 같더라고요. 먹지 말라고 눈치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있었는데 옆에서 남편은 속도 없이 넙죽넙죽 같이 먹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남편에게도 짜증이 났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 시점이 왔다. 이제껏 우리는 집안 행사가 있을 때 형제들끼리 돈을 각자 부담해서 했고 이번에도 장남인 우리 집에서는 일단 누리면 된다. 결제를 한 후 형제들끼리 정산하여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계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계산할게요. 저희 결혼 준비는 첫 행사여서 바쁘니까 집들이를 못할 것 같아서요. 제가 계산해서 형님은 그 돈으로 나중에 애기 과자를 사줘 주세요라고 말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보태는 돈을 애기 과자를 사줄 푼 돈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다른 형제들은 그런 점을 모르고 돈을 잘 버는 동생이 들어온 것을 좋아했습니다. 동생은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입장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무기를 오히려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의사 며느리 덕분에 호강하시는데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동사의 돈으로 미묘하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해서 첫 번째 행사면 동서도 내가 위 너에게 아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생신에는 선물을 얼마나 드는지, 명절에는 어떻게 하는지 등 예전의 이야기를 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한 번도 연락이 없고 어머님 생신 전날에 문자를 보내서 장소만 물었을 때 더는 말을 꺼내지 않았었어요. 여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고 잘난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을 비하하는 자격지심이 아니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동서의 잘난 돈 자랑 때문에 무시당하고 속상해했습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여행 보내고 싶다며 용돈을 주자고 했더니 형님은 그러면 형편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댁 행사나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러 가면 항상 자기가 카드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님은 돈이 없다면 자신이 내겠다고 말하는데 동서가 들어오면서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손에서 동서를 맡는 며느리의 역할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맡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윗사람인데도 뭔가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일부러 저를 깎아내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형님 노릇을 해야 할까요? 돈이 없으니 내겠다고 말하는 동생이 저는 은근히 얄미워져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중에는 예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저렇게 말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시어머니나 다른 어르신들에게 다 드러내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험담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괜히 집안 분위기까지 내 기분으로 어지럽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망치고 싶지 않아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마술적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시할아버지 제사 때 얻었습니다. 하필 월요일이 제사였고 저는 동네 소가 바쁜 줄은 알지만 그래도 가족 행사를 알려야 할 것 같아 미리 전화했습니다. 동네 다음 주 월요일이 제사하는 걸로 알아보지 했어요. 바빠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아내, 저녁에는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정이 있어서 일찍 퇴근 못할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제사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알았어요. 그럼 어머님한테 동네 제사 때 저녁 때 오는 걸로 얘기할게요. 바빠서 일. 봐요. 이렇게 통화를 마쳤고 어머님께도 동선을 미리 사전에 오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사 당일에는 저는 제상을 차리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6시쯤 왔어요. 나물과 탕 같은 음식은 저녁에 준비해서 좀 일찍 간다고 4시에 들러갔어요. 그때까지 어머니께서 동사한테 전화 왔냐고 여쭤보니 없었다 하고 바쁜가 보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8시쯤에 모든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동서 내가 안 오길래 기다리다가 제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쌓인 걸 몰라서 왜 안 오는지요? 와이프가 재수 실험 통화에서 알려줬어요. 지금 가족들 다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놓아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9시 반쯤 동생이랑 동서가 왔어요. 제사가 끝나고 식구조 상차림을 하는데 저가 동생에게 말했죠. 내가 치우고 상을 차릴 테니 설거지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별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다 마치고 동서가 상을 차리고 앉으니 안 좋은 표정으로 대뜸 말했어요. 형님, 오늘 병원에서 일하고 힘든데 저한테 왜 설거지를 시키세요? 오늘 솔직히 안 올 수도 있는데 형님 생각해서 왔는데요. 저는 식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행사에 참석했어요. 매번 돈도 더 많이 내고 애쓰는 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요. 제가 갑작스러운 동서의 말에 너무 놀라 말이 떠오르지 않아 가만히 있었고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뭐라고요? 재수씨 제삿날 좀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매번 우리보다 돈을 더 낸다는 식으로 우리 참여를 깎아내리고 그래요? 또 지금 힘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 큰 잘못인가요? 평소에는 전화 현수가 다 하잖아요. 어쩌다 한 번 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그럼 쉬지. 벌써 제삿날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동서에게 설거지를 부탁한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동생이 형, 말 좀 심하다는 걸
지금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설거지 시키는 것에 대해 솔직히 나도 기분이 나쁘다. 형은 상관하지 말고 형수를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험한 말이 나가면서 경국 시부모님이 말씀하시고 나서야 다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시킨 설거지도 이런 다툼이라 괜히 몸둘 바를 모르겠다 싶었어요. 우리 시댁은 가부장적이고 명절이든 식사자리든 남자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평소에는 뒷정리를 남자들이 나눠서 다 도와줬었고 모든 일을 분담해서 같이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어머님, 아버님도 동사의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의사 며느리를 얻었다고 좋아하셨는데 뭔가 점점 며느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실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 자랑할 건 없어도 가족들과는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처음에는 형제들 간의 다툼이 생기자 크게 마음이 걱정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는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택사라 같아 보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동안 동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행사에 잘 나오지 않았고 명절이면 시댁으로 한우의 옥돔과 과일까지 택배를 보내 돈으로 다문화를 시도했습니다. 가끔 얼굴을 비치긴 했지만 마지못해 끌려다니며 낯선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바쁜 며느리 네가 이해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서운해하는 기색을 전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남이라면 안 보고 살 수 있지만 시동생인 내가 이혼하지 않는 한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 봐야 해서 어쩌면 좋을지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때의 일이 계기가 되었던 것인지 동서는 남편의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시동생은 자신이 와이프와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사는 게 낫다고 하며 오히려 우리를 보고 좀 더 잘 챙겨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동서는 결혼해서 맞이한 첫 추석에 시동생만 혼자 보내는 것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온 시 동생도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동생이 많이 바쁜 모양인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며 이것저것 물으셨는데 하지만 동생은 그냥 잘 지낸다 말 외에는 별다른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병원이 점점 잘 되고 바빠져서 페이닥터도 뽑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저도 동생이 부인 없이 혼자 와서 볼면목이 없고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생신 때도 동생은 찾아오지 않았고 어머님께 전화 한 통 드린 것 같았습니다. 갈비며 과일이며 동생이 보낸 음식이 시댁에 가득 쌓여 있었죠. 이번에도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생각해보고 어머님께 이기 시도해볼까 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그날따라 어두워 보여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동생만 혼자서 와서 그러고 있는데 저도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혼자 그러고 시골로 오는데 마음이 편할까 고민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설날이 되었더니 정말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실 솔직히 동생이 와서 함께 명절 준비하는 건 기대도 안 했어요. 다만 저번처럼 형제간에 다투는 일 없이 조용하게 명절을 보내고 싶었죠. 그런데 설 전날 시골을 갔더니 동생이 일찍 와서 있더라고요. 잘 지냈어요? 라고 물어보니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말하듯이 혼자 있는 것처럼 하더니 후에 지금 무슨 의도인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했더니 평이 많다는 말 아니에요 하면서 웃었는데 다른 시댁 식구들은 못 들었지만 전 바로 앞에 계셨으니 들었거든요. 정말 기분이 상했지만 시부모님도 계시고 아이 생각해서 못 들었다고 치자했어요. 동서는 시댁에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시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핸드폰만 들여다보는데 시댁이 왜에서 앉아있는지를 한마디 할까 했는데 어머님도 안 하는 얘기를 내가 왜 해야 하나 싶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재료를 준비하는 중에 동서가 따로 저를 부르며 형님,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하고 제 방으로 불러내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돈 봉투를 내밀며 형님, 이거 좀 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물으니 여러분이 돈 100만 원 같은데 5만 원짜리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왜 주시는 건가요? 동석이 말하자 너무 황당해서 물었더니 형님이 이번 설에 설거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게 시키지 말고요.
손 많이 써서 잘 안 해? 라고 했습니다. 집에서도 잘 안 해서요. 음식하거나 이런 건 잘 못해서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드리는 아르바이트비라 생각하고 형님의 업무를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명절에 일을 하면 100만 원을 버는 거라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알바가 어디 있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형님께서도 돈이 필요한데 돈을 벌고 좋잖아요. 보세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동성인데 내가 그동안 손아래 동서지만 나이도 많은데 꼬박꼬박 존대를 주고 시댁행 사고모고 일이 있을 때마다 잘 오지도 않고 해도 바빠서 그냥 넘어갔는데 아르바이트라고 다 진짜 기분 나쁘네요. 그래서 이 알량한 토 나한테 주면서 아예 맘 편히 일도 안 하고 그냥 있겠다는 거야? 내가 언제 동서를 만유시키고 괴롭힌 적이 있어 매번 돈을 받으려는 건 아니에요. 봉투를 반하면 그냥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군데 결혼을 했으면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어 좋든 싫든 그건 누군가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동서가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함께 할 수 없으면 적어도 고생한다는 말 정도는 하는 게 사람에 대한 기본 일이야. 돈이 많이 이동받고 자기 일까지 하라는 말을 들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존댓말을 집어치우고 반말로 그동안 쌓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제 말을 듣고는 사람 생각과 상황이 다 다른데 왜 자기에게 강요하냐며 형님은 뭐가 그리 매일 어쩌냐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상줄 물이 못 된 건 알고 있었지만 경까지 없는 동사였네요. 자존심이 상해서 동생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고 나와 버린 것 같다. 화가 나서 몇 번째 되는 표정을 보인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으셨다. 어머니가 물으신 말에 그만 울화가 치밀어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동생이 일을 못한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각하고 일 중에 추가로 하라고 돈 봉투를 주셨다.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지 않게 동향을 드러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아냐고요. 사실 동생에게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몇 번 있었거든. 하지만 오늘은 못 찾겠네요. 죄송합니다. 명절 때 시끄러웠던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해 모든 걸 조용히 받아들여 나가시길. 어머니가 동생 서재가 앉아있는 거실로 가신 길래 저는 잘 타일을 신고 나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가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동서재에게 소리를 지시하시는 거예요. 아가, 너 좀 전에 홍님께 돈을 주면서 이 일 더 일하도록 했니? 넌 일을 못하겠다고 내가 언제 너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시킨 적이 있는데 이 놈은 이제껏 먹을 것을 밥상에 차려주고 탄찬을 들려주는 적은 있어도 내가 먹은 적은 없는데 내 말이 틀린가? 어머니가 화를 내시기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까 형님에게 돈들이 말세했습니다. 제가 손을 많이 사용해서 설거지 같은 일을 못하겠고 형님에 좀 더 와달라 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시대가 오기 싫으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보답하는 의미로 돈 봉투를 드리고 제가 할 일을 조금 더 도와주세요.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동서의 태도가 너무 건방져 보였습니다. 다리를 꼬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어머님께 그렇게 대꾸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동서의 그런 태도에 더 화가 나신 듯했고 너 이 시험이 이해가 안 되면 너는 결혼해서 이제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이 있을 때마다 전부 따로 해라고요. 형님한테 밀어놓고 그 잘난 돈을 보내면 갈비를 좀 보내면 되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끝까지 그게 제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겠니?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저도 하면 좋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도 이제 앞으로는 우지 도안구 돈이든 뭐든 보내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알아요. 이렇게 하며 가방을 주섬주섬 챙기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동서의 가방을 확 낚아채시면서 바닥으로 던졌어요. 저도 그렇게 화가 난 어머니 모습은 결혼 후 처음 보는 거라 많이 당황했답니다. 동서가 어머니에게 왜 던졌냐며 지지 않고 소리치는데 와 정말 그런 성질을 어떻게 이제까지 감추고 살았는지 잠깐요. 놀랐다. 내가 이제까지 너를 지켜보면서 아니다 싶은 게 있어도 말 안 한 게니. 내가 무서워서 그런 줄 아니? 명절이고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너도 당장 나가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이 거지 같은 짓을 하고서 나도 2번 다신 안 올 것이다.
동서가 이렇게 말하며 시어머니 앞을 지나치는데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지나가는 동서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잡으며 현관으로 끌고 가셨다. 아, 뭐야 이 미친 놈의. 내가 노망이 났나? 어딜 잡아? 뭐가 어쩌고 어쩌고 거지 같은 짓거리 성향은 뭐냐? 너, 그게 쉽다면 이 자리에서 할 말이냐? 너는 당장 나가서 다신 이 집에 발도 딛지 말라. 큰아버지, 부엌으로 가서 소금 단지를 조금 가져다 줘. 조는 당황했지만 먼저 소금 단지를 가져갔고 어머니는 동시에 머리카락을 잡아 현관 밖까지 끌고 나가 시켰습니다. 동사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였습니다. 어머니는 동사를 대문 밖으로 집을 내쫓듯이 내보내주려다가 신발과 가방을 던져주시면서 내가 들고 있는 소금 단지를 받아들고 동사에게 소금을 뿌렸습니다. 시체 수 없는 것. 나는 모르는 척 해주었더니 가족 사이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을 속인다. 집을 풍경 위치에서 내리려고 해요. 차라리 잘 됐네요. 매번 바빠서 가라 오라 하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다시는 안 올 테니 그렇게 알아두세요. 동서는 씩씩하게 시댁을 나갔어요. 사실 어머니의 행동이 통쾌하기도 했지만 뭔가 의문스러워졌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동서에게 은근히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할 것을 눈치채지 않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머님이 끼어들면 형과 동서 사이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어쨌든 무슨 비밀 같은 싸움을 동서가 무시당한 것처럼 눈으로 본 후에는 뭐랄까요? 어떤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갚아주신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었지만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과도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흥청망청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어머님과 대립하면서 우리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동생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더 우려스럽습니다. 다른 어른들도 그런 식으로 답례를 하려 할 거라는 생각에 너무 걱정이 되어서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께 말했습니다. 남편도 놀라서 자세히 여쭤보더군요. 처음 보는 일이라 어머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직접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큰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머님이 오늘 정말 화를 내셨대. 동생이 A바가 있어서 돈 주고 일을 시키는 거야? 어머니가 정말 화를 내신 것 같아. 나도 오늘은 동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좀 내보았어. 어머니가 화를 내신 게 아마 내 때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에게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니 알아주어야 해. 사실 요즘 재수 씨는 남자 문제 때문인 것 같더라. 얼마 전 현수가 나에게 말을 걸었어. 술 한 잔 마시자고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만났어. 저번에 식구들이 있는데 서다 같은 일이 있었다면서 미안하다고도 했어. 당신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시라고 했어.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어 달라는 제일 적극적인 남편에게서 들은 얘기는 정말 놀라웠어. 재수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요즘 들려왔어. 얼마 전 입원했다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우연히 같은 학교를 다녔던 동기 같은 녀석이라는 거야. 너무 큰 우연이라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들이 같은 병원에서 일해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건지 바람이 난 건지 낌새가 이상한 걸 동생이 눈치챈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현수가 혼자 어머니가 되게 와서는 말도 안 하고 힘들어 보였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겪은 후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물으시던 중 어머니께서도 알게 되셨나요? 세상의 어떤 상황도 상상할 수 없이 유부성품 못된 건 알았지만 혼자 고상한 척을 하는 사람이 발음까지 피울 줄 몰라. 쟤 정말. 시동생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그리고 고민하다가 증거를 찾을 때까지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규제야 어머니께서 동서를 왜 그렇게까지 잡아서 집에서 쫓아내는지 이해했습니다. 소금까지 뿌려서 마무리하셨다고요. 어머님은 동서를 다시는 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것인가요? 다 아는 상태에서 동서를 보기 위한 마음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짐작조차 어렵군요. 그 일이 꼬여서 시동생은 한동안 본가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재산 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열받은 시동생이 상대방과 소송을 벌이며 일이 커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여자를 많이 못 만나서 결혼한 것이었고 결혼 후에 남편이 동서를 공주 대접해 줄 줄 알았다. 하지만 둘이 싸워서 못 사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동서의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가족이 평화롭던 저희 시댁에서 동서가 쉬지 못하고 일어난 갈등과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결혼 생활이 팽팽했습니다. 예전처럼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일도 줄어들게 되었고 한동안 이혼할 시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위로의 말을 어떻게 건너뛰어야 할지 어렵고 찾아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동네 병원 또한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맘카페에 그 병원 의사들이 불륜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어디선가는 의사들이 다시 잘 먹고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더 이상 소식을 듣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시 부모님들께서는 아들의 이혼이 어떻게 충격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자식들만 보면 그저 너희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요 7위하 또는 피하시기를 잘리해지 더 많았고 어쩌리간 본가에 오게 되어도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좋은 분들이 계셔서였으니까요. 몇며느리인 작하게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많이 속으사하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강아지 친한 셋자들 중 한지도 벌써 5개월이나 지나갈게요. 자주 만나지는 못하나 시동생도 열심히 살고 있는 중입니다. 산초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생큼 걸리겠지요. 하지만 시동생도 아픔을 이겨 좋은 반려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셨나요? 저처럼 동생과 각종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현명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라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연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